제주항공 여객기 사고와 관련해 정부가 보잉 737-800 기종을 전수 특별 점검하기로 했습니다. 한편 참사 원인을 두고 조류 충돌부터 공항 운영의 구조적 문제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했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김규왕 한서대 비행교육원장과 관련해서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국토부가 이 사고 여객기인 보잉 737-800 기종 전체를 전수 점검하기로 했는데 지금 국내에 100여 대가 있는 걸로 알려졌거든요. 어떤 부분을 중점적으로 들여다볼까요? 이번 사고는 랜딩 기어 부분에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예. 랜딩 기어 부분에 많은 조사가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 외에 유아 시스템하고 전기 시스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사를 할 거고, 그리고 정비 이력이 어떻게 돼 있는지, 그다음에 정비 부품 관리가 제대로 되었는지 부분에 대한 면밀한 조사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랜딩 기어를 좀 중점적으로 볼 것이다라고 네. 말씀을 하셨는데 이 사고 여객기가 사고 전에 48시간 동안 13차례가 운항이 된 걸로 나타났습니다. 네. 이 가동률은 통상적으로 좀 어떤 수준입니까? 높다고 볼 수 있습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LCC 항공사 같은 경우는 도메스틱, 국내선 위주로 비행을 시작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보통 제주까지 1시간 걸린다, 부산까지 1시간 걸린다 이랬을 경우 뭐 1시간 가고 나서 착륙하고 나면 턴어라운드 타임이라고 정비를 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예. 그러면 그때 정비사들이 나가서 비행기를 전체적으로 점검하고 시스템을 점검합니다. 그리고 나서 조종사들이 다시 나가서 재점검을 하거든요. 승객들의 안전을 위해서 2번 더블 체크를 하는 건데 그런 과정이 40분 정도 소요됩니다. 그래서 근데 그 시간이 항공기가 이렇게 운항을 하다 보면 조금씩 딜레이 될 수도 있거든요. 지연되면 아무래도 그 시간이 짧아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간혹은 발생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항공사나 정부에서 그 시간을 갖다 충분히 확보하여 안전한 운항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일단 엔진 얘기를 좀 해보면 한쪽 엔진에서 화염이 발생하는 영상이 확인이 네. 되기도 했거든요. 연기가 나오고 또 불꽃이 튀는 거를 본 사람들도 있다고 하고요. 네. 이번에 엔진 양쪽에서 모두 고장이 났을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요새 겨울철이고 철새가 지금 많이 움직이는 시기거든요. 그래서 조종사가 말을 했듯이 아무래도 새떼가 지나가지 않았을까, 아니면 작은 큰 새가, 그러니까 가오리라든지 기러기라든지 큰 새가 임팩트 있게 엔진 속에 들어가면 양쪽 엔진에 다 들어가 있을 가능성은 농후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로 인해서 복행 후 이 양쪽 엔진이 다 작동이 안 됐을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고 생각됩니다. 예. 예. 지금 그 양쪽 엔진이 모두 고장났을 가능성에 대해서 여쭤본 게 그 한쪽 엔진만 고장났을 경우, 그러니까 다른 한쪽이 정상적으로 작동이 되면 기타 뭐 랜딩 기어라든지 다른 시설에는 큰 뭔가 연결되는 영향은 없을 건데 이번에는 엔진은 지금 영상에서는 한쪽에서만 연기가 나오고 그러면 다른 한쪽은 멀쩡했다면 랜딩 기어 작동 등의 문제가 없을 텐데 그러면 이거 혹시 양쪽 다 고장난 거 아니냐 이런 추측까지 나오는 거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예. 지금 한쪽에서는 불꽃이 튀고 하얀 연기가 나가지만 왼쪽 엔진이 그런 증상이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왼쪽 엔진이 살아있다는 보장은 못합니다. 사실은 이거는 엔진 리밋 서지 스토리라고 해서 전문 용어인데요. 그런 엔진의 증상들이 나타날 때 저렇게 나타나고 갑자기 엔진이 스탑되거나 문제가 심각했을 때는 안 나올 수도 있습니다. 저런 연기가. 그렇기 때문에 두 개 엔진이 고장이 났을 수도 있다. 그래서 그런 긴박한 상황이기 때문에 조종사가 처음에 접근했던 내리려고 했던 활주로가 아닌 반대편 활주로를 이용해서 착륙을 시도하지 않았나라는 조심스러운 생각을 해봅니다. 그럼 만약에 양쪽 엔진이 고장이 났다면 그 원인은 뭐라고 좀 추측해 볼 수가 있을까요? 지금의 직접적인 원인은 버드 스트라이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버드가 들어가면 실질적으로 새가 엔진 속에 들어가면 그 엔진의 터빈이라는 그 앞에 팬들이 많이 있거든요. 앞부분에도 있고 중간 부분에도 있습니다. 작은 그거보다 앞부분에 있는 팬보다는 적지만 그것이 망가지면 추력을 발생하는 장치가 이제 손상이 되는 거기 때문에 문제가 심각하게 될 수 있습니다. 새가 들어가서 이제 한쪽은 말씀하신 것처럼 연기가 날 정도의 고장이 날 수도 있고 다른 쪽은 새가 들어갔어도 연기 나지 않고 그대로 뭔가 끼어서 멈춰버리는 외부에서는 큰 이상은 없어 보이는데 그런 고장까지도
정도로 가능성을 열어두고 조사를 해야 된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맞습니다. 예. 자, 또 사고기가 동체 착륙하는 영상을 좀 보면요. 구조물에 충돌을 할 때까지 속도가 크게 줄지 않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보통 동체에 이렇게 착륙을 하면 동체와 지면이 마찰해서 또 검은 연기가 나는 모습도 영상으로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 이 마찰력 때문에 속도가 좀 줄어들 것 같은데 크게 떨어지지 않은 이유는 뭐라고 봐야겠습니까? 네, 항공기의 제동 시스템은 가장 큰 역할을 하는 것은 랜딩 기어입니다. 예. 그래서 랜딩 기어가 사실상 바람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비행기가 활주로에 착륙을 할 때, 접지를 할 때 그 스폰지 역할도 해줍니다. 충격을 완화해주는 장치도 해주지만 그곳에 브레이크 시스템이 제동 장치가 있어서 그게 대부분 한 70에서 80%는 랜딩 기어로 인해서 제동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두 번째 도와주는 것이 역추진 장치라고 엔진 뒷부분에 중간 부분에 열리면서 앞으로 품어주거든요. 반대 방향으로. 그러면 그거로 인하는 제동 역할, 그리고 세 번째는 날개 중간 부분에 있는데요. 날개가 끝나는 부분, 플랩이라는 시스템, 이렇게 보조 양력 장치가 나오기 직전에 설치된 스포일러라는 게 있는데 그게 공기의 흐름을 방해해서 제동을 하는 이 세 가지 시스템이 있는데 역추진 장치하고 스포일러 같은 경우는 그렇게 큰 역할을 하지 않습니다. 사실은 상대적으로 제동 장치에 비해서는 네. 제동 장치가 7, 80%, 나머지가 한 1, 20% 정도 제동 장치를 한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동체로 마찰력에 의해서의 제동은 네. 지극히 한계적입니다. 그렇군요. 사실은 속도가 충분히 너무나 아까 보니까 정상적인 속도보다는 되게 빠른 속도로 접근을 했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렇게 중요한 랜딩 기어가 결국엔 내려오지 않아서 동체 착륙을 했을 때 이제 제동 거리가 워낙 길어지고 구조물에 충돌해서 이제 폭발이 있었던 건데 그렇다면 이 랜딩 기어 정말 중요한 거잖아요. 이게 수동으로 내릴 수도 있다고 하는데 네. 수동으로도 내리지 못할 만큼 좀 급박한 상황이었던 걸까요? 네, 원에리백에서 내리는 대략 한 2분 정도 소요됐던 것 같거든요. 네. 그런데 만약에 두 개의 엔진이 작동이 안 됐다면 하이드롤릭이라는 유압 시스템이 고장이 나서 조종관을 컨트롤하는데 되게 빡빡합니다. 힘들고 조종사가 하는데 컨트롤하는데 힘듦이 있어서 옆에 있는 부기장도 같이 도와주면서 그걸 간과했거나 아니면 그걸 내릴 수 없이 수동으로 조작할 수 없이 만큼 긴급한 상황이었거나 아니면 그것마저도 고장이 날 수 있는 가능성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그거는 뭐 데이터를 갖다 분석해야 되겠지만 그냥 이거는 저의 그냥 개인적인 추측입니다. 그 수동으로 내리는 거는 좀 어떻습니까? 어렵나요? 그 수동으로 내리는 네, 어렵습니다. 모습? 왜냐하면 기장 쪽에서는 내리기가 어렵고 시뮬레이터라고 이제 조종사들은 매 6개월마다 훈련을 받습니다. 그래서 착륙 장치를 내리는 작업 그 연습을 해보는데 기장 쪽에서는 하기가 좀 힘들고 부기장이 의자를 갖다 뒤로 한 다음에 오른손은 지탱을 해야 되니까 힘을 갖다가 비행기에 위에 잡을 부분을 손잡이 부분을 잡고 이렇게 제껴서 뚜껑을 열고 하나씩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좀 그리고 나서도 한 15초 걸리니까 대략 그게 하면 20초 이상은 소요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급박한 상황이었으면은 그렇게 수동으로 내리지도 못할 정도로 또 그런 상황도 가능하다는 말씀이시군요. 네, 비행기 컨트롤이 제대로 안 되는 상황이었다면 거기에 집중하다 보면 그것조차도 여유가 없을 수도 있다는 생각은 해봅니다. 예. 그러니까 이 수동 개폐 장치라는 게 지금 말씀해 주시니까 알게 된 게 그냥 버튼 하나 딱 눌러서 수동으로 딸깍 뭔가 장치가 열리면서 내려오는 게 아니라 한쪽을 비행기 위쪽을 그러니까 실내 위쪽을 잡고 몸을 지탱을 한 상태로 당겨야 할 정도로 물리적인 힘도 필요하고 그러면서 작동해야 하는 데 드는 시간까지도 좀 걸릴 정도로 이게 좀 힘이 많이 필요하고 시간도 많이 걸리는 작동이네요. 힘은 뭐 그렇게 많이 필요하진 않지만 시간은 어느 정도 잡는 시간도 있어야 되고 열어서 또 당기는 게 세 가지의 손잡이가 있어서 줄로 돼 있거든요. 그 하나씩 당겨야 됩니다. 그러니까 시간적인 여유도 시간적인 것도 있습니다. 이 랜딩 기어 수동 개폐 장치에 대해서 또 전문가들 얘기 중에 나오는 게 그 수동으로 개폐 장치를 작동을 시켰었더라도
랜딩 기어 주변 어떤 공간에 무언가 이물질, 말하자면 이번에는 조류 충돌 얘기가 있었으니까 새 같은 것이 끼어 있었다면 작동을 안 할 수도 있다. 자세히는 어떤 얘기인지 모르겠는데 이 부분에 대한 얘기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만약에 랜딩 기어 도어가 있거든요. 이게 예. 랜딩 기어가 내려오고 나거나 올리고 나면 이게 도어가 되게 닫힙니다. 이게 닫혀서 이렇게 그 부분에 못 들어가게 하긴 하는데 보관이 되는 건가요? 네, 보관이 되는 예. 거죠. 근데 그 부분이 만약에 그쪽으로 새가 들어가서 그 도어가 열리지 못하는 상태가 됐다면 그것도 내릴 수가 없을 수 있는 가능성은 있습니다. 사실은. 아, 그럴 경우에는 수동 개폐 장치를 작동을 시켜도 네. 뭔가가 강하게 끼워져 있었다면 네. 문도 안 열리고 그러면 보관돼서 접혀 있던 바퀴 랜딩 기어 자체도 네. 안 내려올 착륙할 수 있습니다. 없게 되는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사고기 조종사가 이 착륙 직전에 버드 스트라이크를 직접 언급을 했다고 합니다. 네. 그러면서 조난 신호까지 보낸 걸로 알려졌는데 그러면은 조종사가 한 4분 전에 얘기를 직접 했는데 그 정도 시간이면은 충분히 관제탑이나 공항 내에서 조치를 해줄 수 있었던 것 아니냐 하는 의문도 나오거든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공항 당국의 조종사가 동체 착륙을 시도한다는 말을 하고 예. 어느 정도 준비가 됐을 때 착륙할 수 있거든요. 근데 네. 지금 상황은 사실상 고라운드 복행을 하고 나서 돌아서 한 2분 정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예. 그리고 소방차라든지 앰뷸런스라든지 이런 게 위치해 있는 공항 내에 시설이 있거든요. 그것부터 활주로까지 오는 시간에 최소한 5분 이상 걸린다든지 이런 물리적인 시간이 있기 때문에 그거는 공항 당국의 준비가 안 됐다라고 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준비하기까지 최소한 1, 20분의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공간을 회항을 한다든지 선회를 한다든지 하면서 시간을 충분히 줘야 되는 필요성도 있습니다. 예, 어쨌든 이렇게 조종사가 사고 4분 전에 버드 스트라이크로 인한 메이데이 선언을 했기 때문에 일차적인 사고 원인으로 조류 충돌을 꼽는 그런 전문가들의 의견에 좀 힘이 실리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조류 충돌 얘기를 좀 해보면요. 보통 공항 근처에 이제 조류가 있으면 이제 위험하니까 네. 퇴치하는 시설이라든가 인력이라든가가 있잖아요. 그런데 네. 무안공항의 경우에는 그 시설과 인력이 좀 미비했다 이런 지적도 있더라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밴맨이라고 이제 그 총을 쏘아서 조류를 예. 퇴치하는 그런 장치가 있고요. 그리고 초음파나 이렇게 소리를 갖다가 새들이 싫어하는 소리를 맹금류 소리를 낸다든지 예. 초음파 소리를 낸다든지 이런 게 있고요. 이렇게 반사경을 통해서 이렇게 불빛이 반짝반짝하면서 새들이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것도 있고 그리고 조류 서식지를 관리한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상황이 있거든요. 근데 조류라는 것은 사실상 예방적으로 우리가 조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 좀 좋은 공항 같은 경우는 버드를 디텍트하는 레이더를 둬서 그 조류들의 움직임을 갖다가 파악하고 거기에 대응해서 레이더 총을 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예방 차원의 역할이 필요한 것이지 조류의 움직임은 우리가 판단할 수도 없고 누구도 판단할 수 없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런 예방 차원의 역할들이 이번 사고를 계기로 전반적인 우리나라 공항에 대해서 시설 관리가 조금 필요해 봅니다. 예, 말씀하신 대로 이 조류의 움직임을 예측할 수도 없고 제어하는 데에도 한계가 있다 보니까 예방이 중요한데 네. 이 무안공항이 서해안 철새도래지와 인접하고 네. 당연히 공항 측에서도 이 부분을 알고 있었을 텐데 언급해 주신 조류 충돌 레이더나 탐지기가 무안공항 내에 없다고 하거든요.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제 우리가 활주로라는 것이 요즘 소음 문제가 많이 대두되기 때문에 대부분 바닷가 근처 예. 그리고 이제 그런 쪽에 설치되다 보니까 특히 우리나라 같이 철새 도래지가 있는 서해안 쪽에 같은 경우는 좀 더 면밀하게 준비를 하고 거기에 네. 대해서 예방 작업을 충분히 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좀 부족했던 건 사실입니다. 예. 자, 저희가 비행 교육원장이시니까 네. 이 부분도 여쭤볼게요. 보잉사 매뉴얼에는 착륙 직전 단계에서 조류 충돌이 발생할 경우에는 계속 착륙하는 게 낫다 이렇게 나와 있다고 하더라고요. 실제로 이런 상황이 벌어진다면 조류 충돌이 벌어진다면 조종사들은 보통 어떻게 대응을 합니까? 조종사들은 보잉 매뉴얼에 보면 모든 기종이 거의 동일합니다. 그래서 이제 조류 충돌을 버드 스트라이크가 있고 나서 랜딩을 하는데 착륙을 하는데 확실한다면 컨티뉴해서 착륙하는 게 좋습니다. 그 이유는
엔진이 들어가서 엔진 속에 조류가 들어가 있는데 지금은 착륙하기에 이렇게 접근할 때는 속도가 그렇게 빠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파워가 그러니까 스러스트라고 추력이 예. 많이 들어가 있지 않은 상태거든요. 그런데 고라운드 복행을 하면 이 파워를 갖다가 맥시멈 최대한의 추력을 내기 위해서 그러니까 많이 올리죠. 그렇게 하다 보면 엔진이 지금 돌던 뭐 상태보다는 두세 배의 빠른 속도로 돌기 때문에 그 속에 있던 이물질이 더 크게 엔진을 파손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매뉴얼에 버드 스트라이크인 경우는 랜딩이 안전한 할 수 있다면 그냥 컨티뉴해서 착륙하는 게 좋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때 상황이 조종사가 판단했을 때 착륙을 계속하기보다는 이걸 이 비행기를 복행해서 안전한 상태로 비행기를 만들고 내려야겠다고 판단했다면 조종사의 판단을 믿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 상황에 제가 있지 않았기 때문에 뭐라고 확신해 드려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일단 이번 사고 상황 당시에는 조종사가 매뉴얼대로 말씀하신 지속적인 착륙을 시도한 것은 맞다고 봐야 할까요? 지속적인 착륙을 하지 않고 고라 복행을 했습니다. 복행 이후에 이제 조류 충돌 발생한 이후에는 착륙을 하는 매뉴얼대로 착륙을 한 것이네요. 그러면 그 이후에는 네, 그렇죠. 그 돌아서 원해리백에서 내린 건 맞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번 사고 관련해서 또 한 가지 나오는 게 이 활주로 바깥에 2m 높이로 돌출된 콘크리트 구조물의 참사를 키웠다는 지적이 나오거든요. 네. 많이들 궁금해합니다. 거기 왜 콘크리트 벽이 있었는가? 그게 로컬라이저 안테나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로컬라이저는 계기 착륙 시설 중에 하나인데 그거는 활주로의 중심선을 조종사에게 가이드해주는 안내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그 전파 빔을 갖다가 가운데 그 정기적 신호를 갖다가 계기상에서 일치시키면 저희가 중심선을 향해서 갈 수 있거든요. 그 장치인데 그것이 300m 이내에 그 활주로 종단이 지나서 300m가 이내일 경우는 그 구조물이 잘 깨지게끔 만들어야 되는데 그게 흙더미에 콘크리트 부분이 나와 있어서 충돌이 있어서 그 부분에서 조금 심하게 충격이 생기지 않았나 싶습니다. 예. 그래서 해외 전문가들은 이 구조물을 많이 좀 지적을 하더라고요. 네. 왜 공항에 이렇게 구조물을 좀 높게 그리고 이렇게 단단하게 만들어서 참사를 키웠느냐. 비행 교육원장님께서는 개인적으로 이 구조물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도 설치 기준과 설계 기준 이런 걸 살펴봐야겠지만 너무 하드한 콘크리트 구조물이 런웨이 종단 300m 이내에 있었던 거는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좀 문제가 있었다. 알겠습니다. 이 블랙박스가 모두 회수가 됐다는 점은 좀 다행인데 일부 훼손된 부분이 또 있어서 우려가 큽니다. 수거된 블랙박스에는 어떤 내용들이 보통 담겨 있는지 먼저 좀 여쭙겠습니다. 예, 블랙박스는 FDR이라는 게 있고 그다음에 CVR이라고 있습니다. FDR은 플라이트 데이터 레코더라고 비행기 움직임 전반에 대해서 다 기록이 됐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뭐 비행기의 고도, 속도, 방향, 그리고 엔진의 상태 모든 데이터가 그 플라이트 데이터 FDR에 다 들어가 있고요. CVR이라는 것은 칵핏 보이스 레코더거든요. 조종사들이 말하는 숨소리, 그다음에 어떤 관제사의 대화 이런 모든 내용들이 그곳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분석하면 사고의 원인을 분석하는데 가장 중요한 단서입니다. 예, 보통 그런데 우리가 뭐 자동차 사고가 난다거나 하면은 바로 그 블랙박스 영상을 공개를 하잖아요. 네네. 그런데 이번 사고의 경우에는 이제 국토부에서 브리핑을 하는 것도 이제 블랙박스 좀 조사를 해야 된다. 어떻게 최장 6개월이 걸린다는 얘기도 나오고요. 이렇게 좀 오래 걸리는 항공기 사고의 경우에는 블랙박스 이런 조사가 오래 걸리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그게 그 데이터가 우리가 쉽게 분석할 수 있는 수치나 이런 게 된 게 아니라 코드화돼 있기 때문에 그걸 해독하는 작업이 그리고 더 면밀하게 하다 보니까 그렇게 소요가 많이 되는 것입니다. 코드로 되어 있나요? 네. 그러면 이번 사고 같은 경우에는 일부 좀 훼손된 부분도 있다고 알려져서 더 걱정들을 하시는데 얼마나 좀 분석에 시간이 걸릴 거라 보십니까? FDR 그 사고 분석 전문가가 아니라 그거에 대한 확답은 드리기는 어렵고요. 그래서 그 제작사를 통해서 그 커넥터의 이 중간 부분 연결하는 부분을 구해서 아마 관계 당국에서 최선을 다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예. 아무래도 착륙 허가 뒤에 구분이 정말 이 사건의 좀 진상을
밝히는데 가장 중요한 시간이 될 것 같은데 어떤 부분을 좀 중점적으로 블랙박스를 통해서든 어떤 관제사와의 교신 내용을 통해서든 어떤 부분을 중점적으로 살펴봐야 된다고 보십니까? 지금 관제사와의 그 관제탑과의 교신, 그다음에 FDR, 그리고 CVR 이 부분은 사고 조사의 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열쇠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 그 부분을 최대한 잘 분석해서 이번 이런 사고가 다시 발생할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번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와 관련해서 김규황 한서대 비행교육원장과 함께 관련 내용 짚어봤습니다. 오늘 출연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